정당이 다른 시민사회단체와 다른 거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정치 권력을 탐하는 집단입니다. 그럼 이런 정당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야, 여러분 이렇게 반갑습니다. 여성의당도 기본이 튼튼한 정당으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할 겁니다. 정당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두 번째로 여성 내진 여성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주의를 표방하는 정당들은 다 똑같은가? 내진 여성주의 정당의 개념과 그런 것들이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사례들을 좀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여성의당의 문제입니다. 여성의당은 앞으로 어떤 과제를 안고 어떤 전략을 세워야지만 우리가 좀 더 확장할 수 있을까? 이건 제가 구체적인 답을 여러분에게 드린다기보다는 그냥 질문을 던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채워주세요 이런 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안 하시고 같이 한번 답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원들이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민주주의. 현대사회가 구조적으로 인간도 많고 사회 자체도 복잡해지고 기타 등등 현대 정치는 어쩔 수 없이 대의제 민주주의입니다. 누군가가 5,200만의 국민을 대의해서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정치에 가서 나를 대신해서 뭔가 법을 만들고 정책을 만들도록 만든 게 이제 대의제 민주정치이고 그 대의제 민주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정당입니다. 5,200만의 국민을 대의해 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국민의 대표가 있는 의회와 정부와 시민을 연계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당이에요. 그래서 그 가장 유명한 샤츠 슈나이더라고 하는 정치학자가 현대 정치에 있어서 정당 없는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 그래서 현대 정치의 생명줄이 바로 정당이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정당의 기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보면 정당의 역할을 못하고 아마 우리나라도 월드 밸류 서베이라고 하는 게 아마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하다 보면 또 어떤 정치적인 기관에 대한 설문조사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치인 못지않게 정당에 대한 신뢰도가 아주 낮습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민주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정당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그 사회가 뭔가 동일하지 않다는 걸 전제합니다. 균질적이지 않다. 그래서 균열이 있다. 그 균열된 선들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해요. 정당 간의 어떤 갈등이나 균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가 건강하게 무언가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라고 보고 그런 사회적 갈등을 공적 영역으로 이끌어내서 그러니까 개인 간의 갈등이 사인 간에 이루어지면 주먹다짐을 하게 되고 누군가 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걸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서 절차와 법에 의거해서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도록 하게 되면 그건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면서 보다 갈등이 순기능화 될 수 있어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당입니다. 정당이 정당답게 이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당내의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 이제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렇게 사회적 갈등을 공적령으로 이끌어낸 주체이면서 정부나 의회, 국민과 유권자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정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빠져버리게 되면 그 독재 정치가 이루어져요. 1인에 의한 독재 정치. 우리 한국 정치가 안고 있는 문제는 거대 정당 두 개가 지속적으로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압도적인 기득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정당에 포함되지 않는 내지는 그 두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의 뜻이 대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도입해서 그동안 양당 정치 구조에서
사표가 되었던, 무시되었던 것들을 의회에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당에 나왔던 것도 바로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그 취지를 반영하려는 거예요. 그동안 여성의제가 전면적으로 내세운 정당도 없었고, 여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더불어민주당이나 미래통합당이 이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올해 이번 선거에 이러고 나온 적도 없었고, 그동안 배제되었던 그런 어떤 사회적 가치이자 집단으로서의 우리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정부와 시민사회, 국가의회와 유권자 사이에서 여성의 코드가 빠진 상태의 정당들만 있었다면, 이제 여성의제와 여성이 주도하는 정당을 통해서 다시 연계를 하는, 정부에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고 의회에는 입법을 법을 만들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우리 여성의당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당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념적 지향이 비슷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미래통합당의 가치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서 당원이 돼서 활동할 수 없듯이 이념적 지향이 비슷하거나 동일해야 되고, 정당이 다른 시민사회 단체와 다른 거는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성의당도 뭐였습니까? 원내 진입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정치 권력을 탐하는 집단입니다. 정당이 정치 권력을 탐하지 않게 되면 그건 그냥 시민사회 단체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하는 많은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권력에 대한 관점 없이, 다수가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관점 없이 그냥 이게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그냥 그거는 커뮤니티이지 정당으로서의 전략적인 사고를 하는 그런 집단은 아니라는 거죠. 동일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이 정권 획득을 통해서 자신들이 지향하는 이념과 정책을 실현하고자 모인 집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당 구조에서 유일하게 어떤 이념 정당을 찾아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빨리 말하면 어떡해. 유일하게 지금 현재 한국 정치에서 이념 정당은 여성의당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의당도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계급 정당으로 시작은 했습니다만, 민노당이 그랬죠. 정의당의 전전신인 이제 민노당은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계급 정당, 이념 정당의 전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통합과 다시 뭐 분열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면서 정의당도 뭐 여전히 노동자 이익을 대변하는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이긴 하지만, 가장 강력한 여성주의라는 이념을 표방하면서 여성이 주도하면서 모인 정당은 여성의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국 정치에서 유일한 대안은 어떻게 보면 여성의당일 수밖에 없다. 왜? 이념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등장한 정당이라는 차원에서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여성의당의 어떤 거는 기대나 이런 것들을 많이 표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정당들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느냐? 저는 저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정책을 형성하는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형성하는 기능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이 많은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고요. 우선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를 매기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정당입니다. 지난 우리가 21대 총선에서 우리 여성의당이 내세웠던 게 뭡니까? 여성의당은 21대 국회에 진입하면 어떤 문제? 디지털 성범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였습니다. 그 많은 의제들 중에서 중요한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 그 중에서 이번에는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국민의 다양한 이익들 중에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정당의 이름으로 대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책 형성의 기능이에요. 어디서 그럼 하느냐?
최종적인 건 국회가 되겠죠. 의회가 되겠죠. 왜냐하면 정당은 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었던 정책을 실현해 나가니까. 그러나 그 전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우리 당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그 의견들 중에서 제안도 받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책을 형성을 합니다. 두 번째는 당내에 있는 조직을 통해서 지금과 같은 정책위원회라든가 위원회라든가 다양한 당내 조직들을 통해서 또 정책 형성을 해나갑니다. 무엇이 얼마나 힘드십니까를 물어보면서 이 중에서 과연 여성의 당은 2020년에 무엇을 할 건가를 의제 세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정책 형성의 기능입니다. 저는 정당이 갖고 있는 역할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무엇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거. 그게 정당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은 그거 대부분의 역할을 그게 정부가 합니다. 대통령이 하고. 정부는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게 균형이 안 맞으면 정당을 중심으로 한 의회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이 행정부 간의 권력이 균형이 맞지 않으면 의회 기능이 위축된다든가 이렇게 돼버리면 독재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선의의 독재, 착한 독재도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의회가 정당을 중심으로 의회가 행정부, 대통령 중심의 행정부와 비등한 권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거가 아니에요. 정책이에요. 시민들이 무엇을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찾아내고 그걸 중요한 정책에 입법화하려고 하는 그 역할들을 해내는 게 그게 있어야지만 행정부와 대등한 권력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성의 당은 그 어떤 저 세 가지 역할 중에 핵심을 둬야 한다면 저 첫 번째 기능이라고 보고 그 첫 번째 기능을 주도적으로 해나갈 조직이 당내에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오픈된 마인드로 그러니까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 속에서 이번 분기에 여성의 당이 역점을 둬야 될 의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마련해 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책 형성 기능을 일단 원내가 아니기 때문에 원외 정당으로서 특히 원외 정당으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전문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정책 방향을 명확히 하는 활동이 중요하다. 두 번째가 그 공직 후보자 추천 기능입니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난번 21대 총선에서 누군가 한 명이라도 국회에 들어갔다면 우리 의원을 통해서 입법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공직 후보자 추천 기능도 가장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권력을 획득해서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기능 또한 첫 번째 기능 못지않게 이제 중요합니다. 세 번째가 조직 기능입니다. 여성 정당이 당원들을 충원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원들을 교육시켜서 당원으로서 여성의 당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하는 거. 그래야지 지속성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기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이 세 가지가 어느 기능 하나 빠져서는 정당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당이 이제 그 앞으로의 확장 전략을 해 나갈 때 과연 지금 저 세 가지 중에 어떤 거에 역점을 둬야 하는가를 우리가 고민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 차원에서 보면 정당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여성의 당이 지금 어느 유형의 정당인가를 또 봐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간부 정당, 대중 정당, 포괄 정당 이거는 뭐라고 할까 시대 순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초에 보통 선거권이 만들어지기 전의 정당 프랑스 혁명 그 시대에 삼부행 회의인가요? 그 시대에 누렸던 의회, 프랑스 의회에서는 대부분이 간부 정당이었어요. 그러니까 명망가나 돈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정당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거. 근데 이제 현대에도 대부분의 이제 보수 정당들은 저런 형태로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명확하게 자신들의 이익이 딱 결집되어 있기 때문에 자본, 이윤, 그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담합을 해서 이끌어가는 정당이다 보니까 다수가 들어와서 당내 민주주의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내 민주주의 심화되면 결정권이 권한이 분산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정당들에서는 여전히 간부 정당의 성격이 있어요. 그렇고 이제 밑에 있는 거는 원내 참여 정당이라고 하는 건 이건 이제 그 태생 처음에 간부 정당이 나왔을 때 의회에 들어가서 맘 맞는 사람들끼리 정당을 만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원내 참여 정당이라는 건. 그러니까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그 밑에는 원내 참여 정당은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원내였지만 뜻맞는 사람들이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원내 진입하려고 했다. 그 의미를 저렇게 원외 참여 정당이라고 학술적 용어를 씁니다. 두 번째가 나온 것이 뭐냐면 보통 선거권이 확산되면서 나온 게 대중정당입니다. 이거의 핵심은 다수의 당원들이에요. 당원을 기반으로 하고 돈도 자금도 당비가 기본인 겁니다. 그래서 대중정당에 있어서는 당원들의 권한이 세요.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정당에서의 관건은 어떤 후보를 뽑느냐, 그러니까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를 어디가 외부에서 영입해 오느냐, 사실상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봅니다. 중요한 건 당원과 당원이 낸 당비로 인해서 운영되는 정당이기 때문에 모든 공직자 후보 선출 또한 민주적 절차에 의거해야 돼요. 그 사람이 당선 가능성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대중정당에 있어 핵심은 당내 민주주의입니다. 여기 이렇게 당내 민주주의를 강력히 요청하는 정당, 대중정당의 힘의 근원은 당비거든요. 당비를 내서 정당이 운영되기 때문에 당원에게 권한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대중정당으로서 여성의 정당의 면모를 갖추려면 당원 여러분들께서 당비를 많이 내주셔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되니까 대중정당도 보통 이념정당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정당도 그랬고 여성주의를 표방한 우리 정당도 이념정당인데 그런 이념정당들이 대중정당의 모습을 띱니다. 동일한 이념을 지향하면 당원들이 모여서 그들이 낸 돈으로 운영되는 민주적인 정당. 그게 바로 대중정당이거든요.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이념정당이 저렇다 보니까 이게 선거에 나가면 국민적 지지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당내 민주주의 잘 되고 당원들이 모여서 민주적 절차에서 정당을 운영해도 선거에 나가면 번번이 패배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마지막 세 번째 포괄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내 민주주의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선거에서 권력을 잡는 건데 권력을 잡으려면 어떻게 했냐. 국민이 원하는 정책을 해주고 국민이 원하는 후보자를 당의 후보자로 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을 당선시켜서 권력을 잡아서 그게 중요한 거다라고 한 게 나온 게 지금 포괄정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포괄정당에서의 권력의 축은 대중정당에서는 당원들에게 있었는데 지도부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 포괄정당이 되면 이 당비도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이쯤 되면 정당에 오는 국고 보조금을 냅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당이 원내 진입하게 되면 국고 보조금을 받아요. 정당 운영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국고 보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당비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형태로 후원금을 받기 때문에 대중정당이라고 하는 저기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그 대중정당만 하더라도 동일한 이념적 지향을 가진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 집단과의 연계가 그렇잖아요. 민노당은 민노총이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중정당에서는 사회 집단과 내가 나의 이념과 나의 가치에 동의하는 시민사회 내의 집단과의 연계가 대단히 중요한데 포괄정당이 되면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 사회단체, 집단과의 연계가 단절이 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전체 국민이다. 말은 멋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권한이 당원에서 지도부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 되면 물론 이제 민주당이나 많은 정당에서도 경선이라고 하는 걸 도입하지만 그 모든 룰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도부 권한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사회 집단과의 어떤 연계관계가 끊어지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모든 걸 다 대변하는 정당이에요. 포괄정당은.
민주당도 기업 가서부터 저기 농민의 이익까지 다 대변하고, 미래통합당도 기업 가서부터 저기 농민의 이익까지 다 대변하는 포괄적인 아젠다, 온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양 정당 모두 환경 문제는 항상 기업의 논리로 해서 벗어나 있으니까 녹색 가치를 중심으로 녹색당이 등장한다는 거. 그러니까 단일한 의제나 새로운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020년도에 여성의당에 나왔던 건 바로 이러한 기성정당 내에서 여성 의제라고 하는 게, 여성 문제라고 하는 게 빠져 있었어요. 모든 국민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국민 안에서 차별받는 여성에 대한 차별, 폭력, 불평등의 문제가 간과되었던 거고, 그 누적됐던 것이 폭발해서 나온 게 이제 여성의당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면 조직적으로는 대중정당에 지향을 해요. 당내 민주주의. 이거 상당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당원의 권한을 확대하려고 그러고, 그 당원의 권한 확대와 더불어 당내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정당을 운영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대중정당이지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포괄정당입니다. 온 국민들의 모든 이해를 다 대변하는. 대중정당과 포괄정당을 왔다 갔다 하면 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는 그래서 국고보조금도 주고 있고 당비도 각 정당마다 받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코로나 시대나 그 어떤 경제적 험난한 시대에도 원내에 진입한 정당은 가장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다. 그것도 매년 그 물가 상승분만큼 2%씩 상승해서 경상비를 보조해줘요. 우리의 정당 구조는 이제 저렇게 양 측면을 다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 빠진 일단 단일 의제나 신생 의제에 기반한 이제 이런 소수 정당들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그 여성의당의 주소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 단일 쟁점을 중심으로 한 신생 정당. 포괄 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그래서 이제 여성의당은 대중당 정당의 성향, 그러니까 이념 정당으로서의 성향을 갖고 있다. 그 어떤 조직보다도 당내 민주주의가 중요한 의제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정당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럼 여성주의라고 하는 거, 여성 정당이나 여성주의 정당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까를 보면, 이거는 이제 여성의 실질적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는 여성의 이해, 정말 이제 정책이나 이런 것 속에서도 여성 의제를 실현하려고 하느냐가 이제 실질적 대표성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여기 저 아래쪽에 있는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이라고 하는 거는 당원이나 당 대표나 당 조직에서 여성이 얼마나 지위를 갖고 있느냐. 여기 수의 문제라면 이건 질의 문제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실질적 대표성도 저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여성의 기술적 대표성은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렇게 6개 정도의 여성 정당 유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여성 문제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면서 여성이 지배적인 정당. 이거는 이제 보수적인 여성단체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의 그 대한여자국민당, 우리 그 45년대에 만들어져서 최초의 여성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정당이 여성이 주도해서 만든 정당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성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던 건 아니었어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 해방 이후 건국 과정에 있었기, 정부 수립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여성보다는 다른 민족 의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 그런 정당들이 저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보수적 여성단체에 의한 반여성주의 정당도 있어요. 아예 여성이 주도하면서도 여성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어떤 가부장적인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 이게 이제 저기 아랍이나 뭐 이런 데에 있는, 뭐 이런 데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성이 동원되는 정당.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모든 그 기성 정당에서 보면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 이익에 여성이 지배하면서 여성이 주도해서 당직자나 주요 요직에 여성이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이 핵심적으로 다루는 의제는 여성 의제가 아니에요. 생활 의제, 지역 의제,
실질적 생활에 필요한 의제. 그런데 관심을 두고 있는 정당. 그게 이제 일본에 있는 네토라고 하는 데입니다. 네토라고 하는 그런 정당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제 여성이 동원되기는 하지만 동원되면 그러니까 지도적인 위치에 없고 그냥 동원에 대한 당원만 많은 그런 정당에서는 이제 주로 좌파 정당들이 여성 친화, 그러니까 여성 관련된 의제를 뭐 선거 때마다 한두 개 던져주고,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 정당의 목표는 좌파적 이념을 실현하라고 하는 정당이지 여성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성주의 의제를 정책화하려는 데 있진 않아요. 그러나 다수의 이제 당원들이 여성 당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소 이제 약간 친화성을 갖고 있는 정당들이 이제 여기에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여성주의적 이익을 표명하면서 여성이 지배적인 정당. 그게 이제 유럽에 있는 FI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의 당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제에 있어서는 여성주의적 의제를 갖고 있는 정당. 이게 대부분의 북유럽 국가의 녹색당.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녹색당이나 정의당. 이런 정도가 이제 실질적 대표성은 있지만 기술적 대표성은 낮은 그런 정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성의 당은 이제 실질적인 대표성뿐만 아니라 기술적 대표성, 여성이 주도하면서 여성 의지를 실현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이제 정당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여성주의 정당을 국내외 사례를 보면 한국은 이제 대한여자국민당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45년도에 만들어져서 그래도 49년도 보궐선거를 통해서 이명신이 이 정당을 통해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그 이후에 그 자유당의 뭐라고 해야 되니까 외곽 여성단체화되면서 그냥 그 정당으로서 독자적인 정당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소멸되긴 했습니다만 정부 수립 초창기에는 이제 후보까지 내고 이명신을 당선시킨 경험이 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에 만들어진 여성의 당이 있을 수 있고 유럽의 FI들이 저렇게 보면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영국, 핀란드, 덴마크 창당 날짜를 연도를 보면 최근의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 세계적인 현상. 그동안 스웨덴 같은 경우도 여성 대표성이 거의 50%에 다다르고 여성과 관련된 많은 성평등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의 롤모델인 국가에서조차도 다시 페미니스트 정당이 나온다는 건 이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어쨌든 간에 비슷한 시기에 많은 정당들이 2015년, 10년대 중반을 즈음해가지고 여성주의 정당들이 이제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고, 일본의 이제 네토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실질적 기술적 대표성은 있지만 실질적 대표성은 중간 정도에 해당되는 정당인데, 네토는 지역 정당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역 정당이 없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역 정당을 만들어서 소위 말하는 강원도당 이렇게 만들어서 돼도 돼요. 서울시 뭐 꽃님이 당 이걸 해도 돼요. 이렇게 지역 정당이 정당법상에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이제 네토인데, 여기 이 네토라고 하는 거는 그 생활자, 전업주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저 79년도가 그때 이제 일본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환경 파괴,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질병을 앓게 된 겁니다. 집단 질병이 발생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엄마들이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엄마들이 관청에도 찾아가보고 우리랑 똑같습니다. 거리에 나가 시위도 해보고 공무원도 만나보고 해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이 엄마들이 그럼 우리가 아예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선거에 나가서 시장도 되고 의원도 돼서 법도 바꿔보자. 그렇게 79년도에 만들어진 게 이 가나카와 현에서부터 시작해서 만들어진 네토입니다. 근데 이 일본의 네토라고 하는 거는 기혼 여성들이 주도하는 엄마들의 정당인데, 그렇기 때문에 의제가 여성 의제가 아닌 생활 의제예요. 환경, 쓰레기, 교육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 그 관련된 지역, 특히 이제 지방의회 단위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요게 이제 저희가 2022년도에 이제 지방선거를 여성의당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걸 우리가 조금 우리는 여성 의제를 전면으로 하고 여성 의제 해결을 목적으로 해서 창당된 정당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나가서 그것만으로 어필하기가 상당히 유권자들로부터 표를 받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지역 아젠다나 의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략을 좀 고민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경험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이거는 그동안 기성정당에서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썼던 전략들이에요. 한두 명 끼워놓고 우리는 여성에 대해서 우대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던 레토릭 차원의 전략, 토큰 전략에서부터 어퍼머티브 액션이라고 한 적극적 조치, 차별과 불평등 받는 대상 여성들에게 우대 정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할당제와 같은 정책을 또 정치 영역 차원에서 한다든가,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남녀 동수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거는 차별과 불평등을 받는 집단을 위한 우대 조치가 아니라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는 동등하게 참여하는 거는 권리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 조치로서의 여성 할당제와 남녀 동수 전략으로서의 여성 할당제는 철학이 다릅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앞선 이 4-5가지 전략과는 별개의 전략으로 여성이 주도하면서 여성 의제를 전면에 내세워서 하는 어떤 여성의 정치적 세력의 독자적인 세력화 전략으로서 여성주의 정당을 만드는 것도 전략이다. 근데 그동안은 저 전략을 엄두를 못 냈어요. 여성의 당이 만들기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제가 강의를 할 때도 좀 맨 마지막에 여성주의 정당이 저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집어넣을까 합니다. 지금 여성의 당이 앞으로 과연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건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당대표단과 정책위와 앞으로 만들어질 많은 위원회가 함께 고민을 하고 만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그냥 단초만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4.15 총선은 저는 이게 역사적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15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이 전과 후가 달라질 거고 4.15 총선 결과가 이미 달라진 현실을 반영한 결과일 수가 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사건이라고 보는데, 그 역사적 사건이라고 했을 때 저는 3가지를 이야기를 듭니다. 첫 번째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 해서 50%밖에 연동률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이긴 합니다만 향후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100% 연동형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긴 합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선거 정치, 정당 정치의 변화를 갖고 온다. 즉 100% 연동형으로 바꾸고 비례연합이나 위성정당과 같은 것들이 나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제도만 보강이 된다면 우리는 다당제 정치 구조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고, 여성의 당이 정치 세력으로서 의회 원내에 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선거 제도가 있다면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강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50% 연동이지만 저건 이제 바로 100% 연동률이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들어서 다당 정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정치 구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 단초를 이번 선거가 보여줬고, 그것이 악용됐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가. 비례 위성정당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비슷한 선거연합이 그런 위성정당의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럼 이걸 막으려면 이 2개를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야기 되는 게 지방선거,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 후보를 내도록 만드는 선거법 개정안을 만드는 거. 지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만 도입됐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지역구 후보를 내는 정당은 반드시 비례 후보를 내도록 하는 요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비례 후보를 안 냈던 거고, 미래통합당도 비례 후보를 안 냈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례를 목적으로 하는 정당을 만들어서 그들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도가 갖고 허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완해 나간다면 연동형 비례대표는 분명히 새로운 정치를 다른 정치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그 견인차의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두 번째 역사적 사건은 저는 여성의당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성의당 대표이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30년 동안 여성운동을 해왔던 제 입장에서 보면 생활 세계가 달라졌다는 걸 의미해요. 지금 우리 여성의당의 주도적인 당원들이 10대, 20대, 30대. 그러니까 이들이 사는 세대랑 50대 이상이 살아왔던 이 생활 세계가 달라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 이상이 오래된 꿈으로만 간직했던 정당을 지금의 1, 2, 30대는 현실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 그만큼 뭔가 생활 세계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여성이기 때문에 폭력의 대상이 되고 불평등을 감내해야 되는 사회 구조가 더 악화되었다는 걸, 내지는 더 교묘화되었다는 걸, 그 교묘화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기성정당이 아닌 독자 세력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의식이, 그런 공감대가, 다수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걸 의미를 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성의당에 갖고 있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성의당의 경쟁력은 청년성에 있다는 거예요. 젊은 정당에 있어요. 기성정당에서도 여성 조직이 있습니다. 여성 조직도 있고 여성 후보도 있고 여성 의원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미 그 세계의 기성정당 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들어가서 아무리 그 정당 구조와 아젠다 세팅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상 그게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성정당에서 여성 문제는 맨 뒷순이었고, 주요 정당, 선거 공약 발표할 때도 맨 마지막.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가졌던 집단들이 만들어 놓은 정당이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여성의당은 앞으로의 한국 정치를 변화시켜 나갈 또 다른 균열점을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성의당이 이제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다. 그러나 이제 여기에 하나의 우리가 넘어야 될 관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원내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원외 정당으로서 생존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대의회를 통해서, 기타 다른 정당을 통해서를 대항해서 여성의당의 존재 이유와 존재감을 드러내야 되는 거. 이게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는 모든 선거에 여성의당은 출마를 해야 됩니다. 그게 보궐선거든 정규선거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성의당, 아까 말씀드렸다면 정당이라고 하는 건 권력 획득을 통해서 무언가 하려고 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선거가 있을 때마다 나가야 됩니다. 이 나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에 내보낼 후보자도 있어야 되고 내보내서 지원할 돈도 있어야 되고 함께 해줄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또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야만 됩니다. 세 번째는 민주당은 매우 기뻐합니다만 173석의 거대하다. 한국 정치 70년의 역사에 있어서 여당이 180석 정도를 가진 역사가 없어요. 유신 정권 때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빼놓고서는 이렇게 압도적인 다수의 의회를 장애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유일무이한 사건입니다. 이게. 앞으로 더 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게 민주당 너무 그동안 잘했구나가 아니라 요 선거를 기점으로 요 앞에 있는 4년 동안 일어났던 선거를 되짚어 보면 모든 선거에 민주당이 이겼습니다. 지난 20대 총선부터 해서 그 다음에 지방선거,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 그 막간에 있는 보궐선거, 그리고 이번에 21대 총선. 이 네 번의 선거를 다 민주당이 이겼어요. 그 말은 뭐냐면 민주당이 잘해서 국민이 좋은 선택을 했다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오른쪽에 있던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의 지식의 판이, 인식의 판이 왼쪽으로 이동을 한 겁니다. 판이 이동했어요. 국민들의 생각의 판이 이동을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정당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전 판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죠. 보수당이 여전히 판은 이동해서 이렇게 해서 왼쪽으로 이동했는데 여기다 집을 짓고 있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선거 때마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좌쪽에 어떤 복지국가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던 국민들의 생각이 좌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표가 갔던 거예요. 그 의미를, 그러니까 사회의 주류의 가치관이 전환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슈퍼 여당의 등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또다시 한계, 민주당에 있어서는 좋은 기회구나. 그러니까 끊임없이 좋아할 수 있는 상황만은 아닌 거죠. 뭐라 그랬죠? 국민들이 판이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이 왼쪽으로 갔긴 갔는데 여전히 이 왼쪽으로 간 이 사람들의 절반의 마인드는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73석을 만들어준 다수의 국민들이 언제든지 지금 현재의 정부가 내지는 현재의 여당이 국민들의 어떤 욕구나 욕망을 제대로 충족시켜주지 않으면 이탈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그걸 보여주는 현상이다. 이렇게 중요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성의 당이 이렇게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기존의 정치판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만든 게 아니라 사회적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해가고 변했음을 보여준 현상들이 나타나는 요 맥락 속에 여성의 당이 이렇게 등장을 한 겁니다. 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성의 당이 무엇을 해야 될 건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많은 요 지점에 여성의 당이 만들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세력이 될 수도 있는 반면에 그 변화에 묻혀서 소멸할 가능성도 높은 그런 지점에 여성의 당이 있다는 거를 우리가 요 사이로 총선을 통해서 읽어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성의 당의 정당 정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과제는 크게 4가지 키워드입니다. 정책을 끊임없이 생산해내야 되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논평과 그 국민 동의 청원 제도를 끊임없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언론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어떤 걸 만들고자 하는지를 끊임없이 보여줘야 하는 거. 2번째는 계속해서 후보자들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지금 5개 시도당에 보니까 기초자치의회가 100개입니다. 100개. 제가 아까 이제 세봤는데 100개의 비례의원만 따지면 광역의회의 비례대표 의원이 보면 몇 명이냐면 38명이에요. 그러니까 5개 광역시도에서 38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습니다. 그리고 100개의 기초의회에서 18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뽑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0개의 기초자치단체 의회, 이렇게 지방의회에서 한 명씩만 내도, 한 명씩만 당선시켜도 우리의 여성의 당은 2년 뒤면 100명의 지방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됩니다. 비례대표 1번을 목표. 그러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후보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이 새롭게 구성되는 당 대표단과 시도당 위원장님들께서 역점을 둬야 될 거는 후보자를 발굴해내는 겁니다. 능력 없어요. 능력 키워주면 됩니다. 데려다가 키워주면 되고 전 정치 몰라요. 공부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는 사람이든 우리 여성의 당 주변에 와서 관심을 표명하는 사람은 누구든 후보로 내보낼 자세를 갖고 교육시키고 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38석과 182석 전체 한 210석 정도가 비례대표 의원 이번 2022년을 통해서 비례대표 의원들이 한 220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5개 광역시도 17개 광역시도를 따지면 더 엄청나게 많겠죠. 17개 광역시도를 따지면 기초의회가 243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5개 시도당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시도당에서 후보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대전, 광주, 충남에서 대구에서 우리 후보를 출마시키려면 시도당이 구성돼서 선관위에 등록을 마쳐야 됩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성신문에다가
그 창준희 위원장 공모를 냈던 것도 2022년도 지방선거에 되도록이면 17개 광역시도 모두에 모든 지방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자 하는 그런 희망과 욕심이 담겨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러려면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기자들과 인터뷰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이 그대로 따옴표 처리돼서 인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무지한 얘기를 하면 안 되니까 대표가 되든 후보가 되든 당원이 되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집을 짓는 마지막 작업인데 우리 큰 대들보는 다 세웠는데 이 칸칸이 이걸 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위원회도 만들고 의제기구도 만들고 정책위도 만들고 뭐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 여성의당 내가 여성의당이 잘 굴러갈 수 있도록 당내 조직을 만드는 거, 이 조직화 사업을 또 해나가야 됩니다. 크게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저희 여성의당이 만들어진 지 100일 좀 넘었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100일 잔치 막 하고 지금 우리 여성의당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뭐 정책은 이 일은 누가 하고 저 일은 또 요 일은 당대표가 하고 정책은 정책위가 하고 이렇게 딱 일이 역할이 나눠진 게 아니라 100일 남짓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여성의당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당원분들이 모두 함께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막중한 책임이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그리고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성당이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당비가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당비를 안 내신 분들은 당비를 좀 조속하게 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농담이긴 한데요. 농담이 아닌 진담입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여성의당이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도 만들어야 되고 조직도 만들어야 되고 또 당원들을 훌륭한 리더로 만들어야 되고 또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원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굴러가야 되는 그러한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당원 여러분들께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